자, 이번에 볼 곳은 이제 프랑스의 절대주의, 그러니까 보르봉 왕조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프랑스의 절대주의 특징을 보면 중앙 집권 강화했다. 그래갖고 이제 프로테스탄트 세와 억압하고, 그리고 이 가정에서 이제 효율적인 조세 제도를 또 마련하고요. 지방행정과 징세의 권한을 가진 지방관을 방해했다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영국하고 이제 대비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젠트에게 맡겼죠. 근데 프랑스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관료를 파견해 갖고 통제를 하게 되고, 자, 이런 것 때문에 귀족들의 저항이 일어났고요. 그 대표적인 난이 포로동 난인데, 이 포로동의 난은 이제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의 절대 군주 아래 이 봉건 영주는 궁정 귀족화돼요. 그래서 이제 좀 기생적인 존재에 떨어졌다. 그래갖고 이제 이걸 잘 이용했던 사람이 궁정 귀족화 시켰던 사람이 누이 14세죠. 루이 14세가 이제 뭐냐면 베르사유 궁전을 크게 짓고 나서 맨날 거기에 이제 그 공연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파티도 열잖아요. 그리고 또 이때 이제 귀족들에게 들어와서 이제 거기 같이 놀면서 귀족들에게 에티켓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나 이런 그것들 이제 알려주죠. 에티켓이라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놀다 보니까 그 연애하고 뭐 이렇게 파티에 이제 참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막 쓰다 보니까 자기 재산 날리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왕이 이제 준 하사금 갖고 살고. 자, 이런 식으로 국면 귀족화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왕권을 강화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 방법을 통해서 왕실의 재정 확충을 하게 되는데, 간직 매매라든지 징세 청구, 공채 같은 거 있어요. 그중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간직 매매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돈 많은 부유주아들 있죠. 이들을 이제 뭐냐면 애들에게 간직을 이제 편입시켜 갖고 이들에게 이제 귀족으로 이제 이렇게 등업을 시켜주는 그런 걸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을 주고 간직을 산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범법귀족이라고 해요. 범법귀족. 음. 그리고 이제 종래에 이제 뭐냐면 정통적인 귀족들은 창건귀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삼시문을 할 때 귀족 계급은 요 두 개를 합친 거죠. 범법귀족하고 창건귀족. 그래서 프랑스는 간직 매매를 통해서 그 당시 그 많은 이제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예전에 한번 오답으로 한번 동유럽 절대주의와 관련돼서 오답 지문으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요거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앙리 4세를 이제 보면 앙리 4세는 앞에 이제 설명한 것처럼 낭트 칙령을 통해 위군의 전쟁을 수습했죠.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어 원래는 신교도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카톨릭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개종을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종교적 신념보다는 현실적인 정치가로서 모습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그 자기 주변의 어떤 측근들도 되게 실용적인 어떤 실용적인 현실적인 목들을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관료들을 많이 등용을 하거든요.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폴리틱이라고 해요. 폴리틱. 정치파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현실적으로 이 문제 해결하고 왕권을 통해서 질서를 회복하려고 유지했다. 그래서 이제 농업을 장려하고 도로와 교량을 개축하고 사치품 공업과 견직물 공업을 육성하고 등등 했지만 결국 앙리사에서도 가격파에 암살당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앙리 3세가 암살당한 것처럼 또 암살당해. 그리고 나서 즉위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이 13세야. 예. 그래서 이제 누이 13세 때는 좀 뭐냐면 이 사람의 나이가 어릴 때 즉위를 했거든요. 그리고 대신 니슈에가 이제 뭐냐면 통치를 하게 돼요. 대신 추기경으로서 또는 뭐 재상으로 이제 왕 대신에 통치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왕이 약하니까 왕이 어릴 때 이제 즉위하다 보니까 귀족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러면서 삼부의 기치를 또 요구하고요. 예. 그래갖고 했지만 이제 뭐 제대로 안 됐고 그때 이제 실권을 장악했던 사람이 누구냐? 추기경 니슈엘이야. 이 사람이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잠깐만요. 이렇게 해놓고 네. 추기경 니슈엘가 등용됐다. 이 니슈엘이라는 인물은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30년 전쟁 때 베스턴팔렌 조약을 예, 30년 전쟁 때 말기 때 프랑스의 재상이었죠. 그때 30년 전쟁 때 프랑스가 참여할 때 그 프랑스 재상이었는데 이 니슐레이는 추기경이 있어 뛰어난 외교관이고 자신의 어떤 종교와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하고 그다음에 자기 이제 프랑스의 국제 정치하고는 또 별개로 운영했죠. 자기가 이제 카톨릭인데도 불구하고 누굴 지원했어요? 신교를 지원했잖아요, 독일에. 그건 뭐냐면 독일의 합성국화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니슐레는 이제 유럽의 유명한 그 외교관이다. 이 국제 질서를 재편한 사람인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국제 질서를 재편할 때 큰 역할을 했던 외교관들이 세 명 있어요, 유럽에. 하나가 이제 니슐레이가 있고, 이 사람이 30년 전쟁이 끝나고 베스턴팔렌 조약을 통해서 국제 어, 질서를 재편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네, 아, 메테르니가 있어요. 메테르니. 그 메테르니는 이제 비닐 통해서 빈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국제 어떤 유럽의 국제 질서를 이제 다시 재편했고 그 다음에 독일의 외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있죠.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 외교 정책이 뛰어나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보통 삼국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저쪽에 이제 프랑스 고립화 정책 등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니슈리하고 메트니와 비스마르크 3대 외교관이고 이들이 위해서 이제 국제 어떤 유럽의 정치가 크게 변했다. 국제 정치가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슈리의 정책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따로 정리를 했거든요. 여기는 신호치 않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적어놨어요. 이슈의 목표는 이제 왕권의 강화가 국력 중진, 그다음에 국가 이성의 종속. 그래서 국가의 종립과 팽창의 필요한 욕구로서 이제 뭐냐면 아 모든 그 뭐냐면 그 국가 이익은 아니 모든 이익은 국가 이성에 종속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고 이 국내 정책을 보면 위군의 정치적인 특권을 박탈하고요. 그다음에 대기족들의 궁정 응모나 지방 귀족들 반항, 농민 반란을 다 진압을 했죠. 초창기 때 얘네들이 기겼잖아. 그리고 지방장관을 정부에 파견했어요. 예. 그리고 중앙의 국무회의 강화, 전무나 신분의 반환권 봉쇄, 삼신분의 반환권 봉쇄 등등 있고 그때 이제 삼신분이 개최되고 나서 한 그 1789년에 그 당시 이제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거의 150년 동안 삼법이 개최가 안 됐어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이제 위군의 어떤 그 정치 권리 박탈인데 서양사 개론 있죠. 그란스 칠령이 있죠.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는 낭트 칠령으로 남서부 요새 도시로 관리할 권리가 주어진 위군의 정치적 특권을 없애고요. 그라스 칠령. 그다음 그대 본거진 난로세를 점령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위군의 전쟁이 끝난 시점이 요때라고 보시면 돼요. 요때. 자, 그러면 이제 대외 정책을 볼 때는 이제 30년 전쟁에 개입해갖고 독일 신교를 지원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유럽의 최강국으로서 국제적 지위를 확립했다. 네, 나오는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니슈엘가 상당히 뛰어난 외교관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즉위한 사람이 루이 14세죠. 루이 14세. 요거 하기 전에 지방 관료, 그러니까 관료 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간직 매매제가 있잖아요. 간직을 매매했다고 했죠. 그래서 매간제를 통해서 간직을 매입하는 그 제도가 있고 그걸 통해서 재정을 확충시켰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이제 그 구간료 체제하고 그다음에 신간료 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구간료 체제는 뭐냐면 아까 이제 돈 많은 부르주아들에게 돈을 어, 받고 간직을 갖다 파는 거야. 대개 이제 고등법원의 법관직을 갖다 팔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범법귀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일종의 사법, 재무 그런 업무를 담당했어요. 파리나 지방의 고등법원이나 재무관료 출신들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이제 돈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뭐 돈만 주면 간직도 세습을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17세기 때 형성된 폴란트 제도가 이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귀족도 있고, 그러면 이런 귀족들은 왕의 말을 잘 안 듣겠죠. 특히 이제 고등보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귀족들의 어떤 아지트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뭐 왕이 귀족들의 세금을 부과하려면 고등보원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태업을 한다든지, 그다음 왕의 행정에 방해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 가지고는 도저히 국가 운영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얘네들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왕권 밑에 복속될 수 있는 왕의 수족 같은 어떤 관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또 이제 만들어요. 이게 신관료책인데 얘네들은 봉급에 의존하고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고 지위계 또 일관성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돈을 주기 위한 재정적인 차원에서 어, 그 기여한 반면에 얘네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왕권 강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간직이라는 게 있었다. 이게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루이 14세 때를 보겠습니다. 자 루이 14세는 되게 중요한 왕이죠. 네. 프랑스 왕의 왕권의 어떤 절정기도였던 왕이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프랑스가 패권을 장악했던 시기야. 그러니까 요때 제일 절정해갖고 또 요때 또 기울기 시작한 이런 왕이었대. 필리페 2세하고 좀 비슷한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루이 14세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 예전에 기출문제에 루이 14세 자체의 정책들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왕조 정쟁도 좀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왕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보면 강력한 군주권을 행사했다. 아, 그래서 그걸 잘 대변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곧 국가다. 시민 곧 국가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 왕조의 우호성과 국가 지상권을 이제 결합했다. 이런 데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상당히 많았어요. 유럽에서 제일 많았어. 그래서 18세기 때까지만 해도 프랑스 인구가 거의 1700만에서 2000만 명 정도 됐거든요. 독일보다 많았죠. 그래서 이제 물론 러시아가 이제 인구 대국이었지만 러시아는 너무 후진적이기 때문에 제껴두고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프랑스가 상당히 러시아 다음에 인구가 제일 많았던 국가고 그 다음에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청교도이면 혼란기였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년 전에 항폐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강력한 왕권을 확립할 수 있던 객관적인 어떤 그 조건이 있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그 국가의 어떤 모든 권력을 왕한테 집중시키면서 그 뭐냐면 그 왕조의 어떤 국가의 권력을 모든 왕한테 집중하면서 국가의 모든 권한을 왕이 행사하는 그런 이제 뭐냐면 역할을 했다. 국가의 지상권을 이제 결합했던 건 국가의 모든 권한을 왕이 행사하는 그 했기 때문에 나는 국가다는 말이 성립되죠. 예. 물론 이제 이 말 자체가 그 루이 14세가 한 말은 아니라고 해요. 예. 이게 이제 했을 거라고 하는 일종 루머죠. 예. 그런데 이제 가짜 뉴스인데 그런데 이 말만큼 또 루이 14세의 어떤 위치를 잘 표현하는 말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루이 14세 진짜 한 말은 아니지만 루이 14세의 이런 것을 잘 대변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루이 14세는 이제 균형자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계층 간의 갈등을 억제하고 계층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전형적인 뭐야 그 군주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사람도 이제 나이가 어릴 때 즉위했기 때문에 그 뭐냐면 마제랑이 이제 초창기 때는 정치를 주도했어요. 예, 이때 이제 포로동의 난동이 났는데 이때 이제 국무회의 강화나 지방장관 임명으로 이제 귀족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1차 포로동의 난과 제2차 포로동의 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제1차 포로동의 난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갈리들이 일으킨 고등봉을 중심으로 해서 해서 일으켰던 거고 그 뭐냐면 제2차 포로도 난은 주로 이제 서남부 지역 미군을 중심으로 해서 서남부에서 농민 반란을 일으켰고 했는데 결국에는 1차 포로동이나 2차 포로동이랑 진압을 했죠. 자,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요 밑에다가 적어놨어요. 밑에가 아니다 거의 뭐야 여기 그 심화 규제에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왕실 재정 해결 위해서 일부 관리대 본골 지불 정지하니까 고등법원 등 이 반발해서 하위 시민과 공개 연결 갖고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의 불만을 해결해서 약속을 해서 이제 결국 간신히 진압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지방간을 파견하려니까 위건을 근거지였던 산안부 지역에서 또 농민반란이 일어났죠. 등등.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걸 진압하면서 군주권 위상이 회복됐다. 두 차례 반란이 있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차례 반란을 어릴 때 그 봤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친정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아,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누굴 억제해야 된다. 귀족들과 그 다음에 이그 위근호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내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귀족들을 견제하거나 위군을 탄압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거야. 방향이. 왜냐면 어릴 때 둘 차례 포로동의 난을 겪고 나서 그걸 보고 느꼈던 거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루이 14세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루이 14는 재상제를 폐지시키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통치를 하는 거야. 약간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홍무제하고 좀 비슷해. 홍무제도 재상을 폐지하고 지가 직접 다 관할 내버렸죠. 예.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가능한 가능하다 보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진짜 국가 통치의 전념이었어. 예. 그래서 진심을 많이 였다. 보통 절대 왕정의 왕들도 어떤 왕들은 이제 뭐냐면 그냥 노닥거리는 왕들도 되게 많아요. 대표 누이 15세, 누이 16세 그런 왕들인데 누이 14세는 좀 경우가 달랐죠. 이 사람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업적을 보면요. 왕조 전쟁을 많이 했다. 전쟁을 많이 일으켰어. 뒤에 따로 정리했지만 영토 팽창을 위해서 왕조 정책을 맺고 전쟁을 이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낭비가 심했다. 자, 이런 재정 낭비는 후에 루이 16세 때까지 계속 누적이 돼서 프랑스 대혁명의 어떤 원인이 되죠. 예,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의 재정 파탄은 루이 14세 때부터 뭐냐면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뭐냐면 뽕테프루 칠령 있죠.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10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낭트 칙령을 폐지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위구노의 이제 뭐냐면 신앙의 자유를 박탈했다는 거야. 네. 제한한 게 아니라 박탈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뭐냐면 예전에 나왔던 그 문제 사료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그 내용을 이제 좀 보면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뽕테플루 칠령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위대한 군주시인 진의 조왕 앙리 대왕에서 앙리 사세를 얘기하죠. 동네의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당신께서 말해준 평화가 당시의 성대왕대 치세 중에 일어났듯이 소위 개혁 종교 때문에 요 소위 개혁 종교라는 건 뭐예요? 신교를 얘기하죠. 때문에 흔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1598년 4월에 낭트에서 공포하신 칙령을 통해 전수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개혁 종교, 여기 소위 개혁 종교를 믿는 신교들, 위군노를 믿는 얘들 유교를 얘기하죠. 자, 사람들과 그들의 예배를 갖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 치해자 행동을 규정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위구노의 어떤 종교자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왕국의 평안을 유지하고 두 종교의 신자들 사이에 상호 반감을 주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걸 하시기 위한 특별 조항을 마련하셨다. 하지만 짐은 그러니까 누이 14세죠. 짐의 자식과 정권과 국왕의 권위도 지금 공포한 영원하고 폐지할 수 없는 칙령을 위해 진의 조복께서 1594년에 4월에 낭태에서 공부했던 칙령을 폐지하겠다. 이건 뭐냐면 그 위그노의 이제 정치적인 어떤 자유를 그러니까 친하게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뭐냐면 위근의 정치적 망명을 또 금지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위그노드 입장 올 때는 자기 신앙을 버릴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망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위근의 정치적 망명을 금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포면 쪽으로는요. 요게 관련된 내용이 2010년도에 나왔어. 2010년도에. 그래서 어떤 이제 그바스에서는 위그노들이 이제 낭트 칙령을 폐지하고 나서 망명 가서 그 주변에 이제 뭐 프랑스, 스위스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그런 나라들 이제 어떤 상호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망명이 금지되지 않고 인정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금지시켰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금지시켰지만 실제로 망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결과 뭐냐면 위건어들이 해외를 망명하면서 경제 침체를 했고요. 금리를 시켰지만 실제로 망명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근 나라의 산업 발달 배경이었고 그냥 재정을 악화시켰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저쪽 이웃나라 갔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뽕테프르 질령 예전에 한번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했죠. 어,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와 예술을 장려했고 이때 이제 건축 양식 바로크 양식이야. 자,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궁중생활 같은 걸 통해 이웃군주의 모델이 되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귀족들을 매일마다 불러가지고 하얀 잔치를 하고 연회를 하죠. 그리고 그때 귀족들이 입어야 옷과 그 다음에 어떤 예의 범절 이런 것들 다 절차를 규정해 놓고 지키도 오게 에티켓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웃군주들 따라가게 되고 그 당시에 프랑스어는 일종의 유럽의 국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지배층들이 요 뭐냐면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왕실 내에서는 프랑스어를 썼어요. 자국어 아니나. 자, 하여튼 그 당시 어마어마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냐면 귀족들을 견제하려고 했다. 귀족들이 이렇게 에티켓을 하거나 연애에 참여해서 돈을 쓰면 어, 나중에 경제가 약화되고 결국에 왕권에 종속될 거 아니에요. 그걸 노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죠. 에티켓 관련된 내용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영토 팽창을 하게 되죠. 왕조 전쟁. 그래서 이건 잠깐 여기 중복된 것 같은데. 음, 부분 지워야 되겠네요. 앞부분은 좀 지우고 나중에 지워야 되겠다. 자, 이건 좀 나중에 하고요. 그 다음에 콜베르를 등용했어요. 콜베르는 재상이 아니라 이건 재무장관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전형적인 중상주의 정책을 했고 했는데 요 콜베르주의는 이제 좀 나중에 좀 설명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루이 14세 때 이제 했던 왕조 전쟁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만 이제 그 했는데 그거 외에도 그 전에 전쟁도 되게 많이 했어, 이 사람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에스파런 네덜란드를 침략했고요. 일명 계승 전쟁을 했고 이때 에스파냐 네덜란드는 오늘 벨기에 지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에스사 사페 조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이제 그 벨기에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네덜란드를 또 전쟁했어. 얘네들 또 지원해줬다고 전쟁할 때. 그래서 이때 이제 오렌지군 원리엄이 이 원리엄 3세인데 이 원리엄 집안이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장악하고 있어요. 그 네덜란드를 실조 통치했던 총독 집안이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 중심으로 결사적 항전했는데 이 원리엄 3세가 이제 뭐냐면 유명한 게 뭐냐면 이때 전쟁 와중에 그 영국의 명예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래갖고 명예혁명이 일어났는데 이제 명예혁명이 일어나면서 제임스 2세가 쫓겨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제임스 2세 딸이 여왕이 돼야 돼요. 메리죠. 근데 자기 남편하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뭐냐 영국에 건너갔다는 그 내용이 있죠. 그 공동왕을 즉위했죠. 자, 근데 이제 이때 원룸이 누가 없었죠? 프랑스가 없었죠. 근데 영국 건너갈 수 있는 이제 뭐냐 여지가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는데 이걸 알고 있었던 루이 14세가 오렌지군 원룸이 영국에 건너가면 영국에 내분이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하고 공격을 좀 늦췄죠. 그래서 그걸 그 틈을 타고 그 틈을 타서 이제 오렌지군 원리엄이 영국에 건너가서 뭐냐면 왕위가 됐죠.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역교론에 한번 기출 예문에 나왔기 때문에 행위론인가? 근데 행위론에 나왔잖아요. 합리적 그 설명 이론에 예문에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하여튼 네덜란드 전쟁에서 니메기 조약을 이제 체결했고 그 다음에 아우쿠스부르크 동맹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루이 14세 독일 침략에 대항과 낭뜨천의 철폐 여파로 네덜란드 중심으로 도르크 동맹이 결성되고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결국에는 라이스바이크 조약을 이제 뭐냐면 그 맺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이전에도 이렇게 에스파냐 네덜란드 전쟁, 그다음 네덜란드 전쟁, 그다음 아우쿠스부르크 동맹 전쟁 같은 것도 있었다. 예. 근데 뭐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여기 수준까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근데 제 생각에 요 정도 나올까? 근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 불안하신 분들은 그냥 요거를 보시고 그다음에 그냥 나는 그냥 요거 틀리고 확실히 나온 것만 맞추겠다 하면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에 초점 맞춰서 보시면 되고 이게 19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웨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1701년부터 1713년 18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전쟁이죠. 자, 여기 철저하게 이제 세력 균형이 뭐냐면 적용되는데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제 강력하니까 프랑스, 스페인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프랑스와 이제 연합을 싸우기 위한 연합전선이 형성됐죠. 그러면서 이제 했다. 그러면 에스파냐 왕위가 왜 계승 전쟁이 있나 원인이 보면 에스파냐 카를 2세가 그 뭐냐면 후손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 그 아들이었고 대신에 이제 자기 딸에 이제 낳은 그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나의 저기 외손자가 있었죠. 외손자가 있었는데 이게 또 누이 14세의 이제 또 친손자. 그러니까 이 자기 외손자에게 이제 뭐냐면 왕위를 넘겨주려고 했던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유언장 남기고 사망을 했어.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왜그 여기 에스파냐 그 합스부르크가 손이 좀 귀했어요. 그 이유가 앞에서 근친혼이 행해졌기 때문에 얘가 잘 생산되지 않고 생산됐더라도 뭐냐면 핀볼이 많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손자 필립에게 양도를 했고, 근데 이제 영국이나 다른 나라는 되게 이거 반발한 거야. 예, 왜냐면 외손자 필립 외에도 또 뭐냐 반계열적으로 또 왕위 순서가 계승 순서가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제껴두고 그 외손자한테 양도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반발했고 특히 영국 입장 올 때는 프랑스가 에스파냐를 병합할 경우에는 프랑스가 지금 힘도 센데 에스파냐까지 먹으면 어떻게 더 힘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세력 균형의 어떤 저희 중심 역할을 하는 영국이 반발할 수 있겠고 반발했고 그래서 이제 영국 외에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대프랑스 대프랑스 대항 전쟁이 대한 동맹이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에 대한 대항 동맹이 형성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뭐냐면 형성됐다. 그러니까 이제 나폴레옹 시대 때 대불 동맹이 형성돼서 프랑스와 이제 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도 이제 에스파냐 왕위 기승 전쟁판 대불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가 한 표 먹고 프랑스와 전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영어 전투에서 프랑스가 이제 패배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맺어진 조약이 뭐냐면 위트레트 조약과 야슈텐트 조약이에요. 네. 그래서 나슈텐트 조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약간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거야. 예. 근데 이제 크게 볼 때는 아시텐트 조약에 이 위트제트 조약이 들어갈 수 있긴 했는데 엄연히 좀 다른 조약이에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좀 말하다가 말했던 게 뭐냐면 서양사 개론에선 그 다른 교과서도 그렇지만 개론서도 그렇지만 라스탄트 조약에 대한 언급을 안 해. 그리고 요 내용을 요 위트제트 조약에 올려치기를 해요. 포함시켜갖고. 좀 그래요. 왜냐면 이 위트레트 조약은 누구하고 맺어지냐? 프랑스하고 그 당시 영국하고 네덜란드 간에 맺어진 조약이거든요. 영국이 그러니까 스페인도 여기 포함됐겠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 건데 아스탄트 조약은 주체가 달라요. 여기는 그 프랑스하고 스페인도 포함됐겠죠. 그 다음에 누구하고 맺어진 조약? 오스트리아하고 맺어진 거야. 왜냐하면 오스트리아는 이게 합스부르크 국가인데 얘네들은 요 조약 때 참여하지 않다가 위트레트 조약에 참여하지 않다가 요 조약 때 1년 뒤죠. 나슈탄트 조약 때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분리시켜야 되는데 이게 서양사 기준이나 다른 책들 보면 요걸 그냥 통합해 갖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실제로 어떻게 써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트레트 조약 쓰라고 할 때 근데 이제 참 모르겠어요 이게 서계의 내용을 기준으로 얘기할지 아니면 엄밀히 말해서 납세한테 조약을 분리해서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운명에 따라서 시험 문제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은 예. 그렇지만 엄밀히 다른 조약이다. 그래서 두 개의 조약을 맺었지만 위트헤트 조약과 랍스탄트 조약은
좀 다른 조약이에요. 다른 조약.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제가 좀 잘못했는데, 여기 좀 추가 설명할게요.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있는데, 여기 하나 빠졌어. 네. 여기 프로이센이죠. 프로이센. 중축이니까, 여기 이제 안 적었는데, 프로이센도 여기 참여했어. 아이고. 그리고 여기 영국과 네덜란드 외에도 프로이센과 관련된, 이죠. 여기는 오스트리아고, 예. 자,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에 영국, 네덜란드, 프로이센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스페인은 패전국 우승지 있고, 그러니까 스페인도 언급도 있고. 자, 내용을 보면 프랑스와 스페인 양국이 합병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부르본 계통의 필 5세가 스페인 왕위 계승을 인정하고요. 자, 영국은 프랑스부터 노바스코시아, 뉴폴랜드, 허드스만을 받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영국이 프랑스부터 그 어디를 받았냐 하면 이 땅들이 다 어디예요? 캐나다의 지역이죠. 캐나다의 일부 지역을 이제 받게 된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제 개척했던 캐나다 일부 지역을 이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스페인부터 자 미노노크와 지브롤터 요게 상당히 전략적 위치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브롤터가 어디에 위치냐 하는 건지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이베리아 반도의 끝자락에 있는 거야. 여기가 있으면. 그래서 지브롤터 해협에 딱 여기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지브롤터 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영국하고 이제 스페인 간의 후에 이제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영국 땅이죠. 이 땅은.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제 나왔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출문제 보면 지명을 물어보는 게 많아. 지명.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역사과 부도 있죠. 역사과 부도를 피고 지명을 위치를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예, 지명 물어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영국의 옛 여왕을 뒤이은 계승권이 프로테스탄트의 하노버 왕가에 인정하고 나이버인 카톨릭의 스투어트 왕가에 대한 지원을 공식적으로 쳐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때는 스투어트 왕가에서 뒤에 있죠. 역사할 때였지만 하노버 쪽으로 넘어갔어요. 하노버 쪽으로.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는 영국과 프랑스의 성곽을 공격해서 만들었던 덩케르크라고 하죠. 요거 어디에서 많이 듣던 거죠? 2차 세계전 때. 그래서 영불 연합군이 이제 뭐냐면 독일군에 쫓겨가지고 마지막 철수했던 곳이 덴케르크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해안가에 몰려가고 이제 철수할 때 그때 철수 작전을 펼치죠. 네. 그래갖고 이제 요게 되게 유명하죠.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영국은 스페인 식민지 노예공국을 얻는다. 원래는 그 노예무역을 주했던 나라가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인데 이때부터 이 노예무역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건너간다? 영국한테 건너가고요. 그 다음에 사보이 공국은 왕의 칭호를 사고했으며 특히 시칠리아를 이제 영유한다. 이때 이제 사보이 공국도 이제 같이 참여했나 봐요. 그때 스페인 왕국 저 계승전쟁 때. 그래서 이 사보이는 어디 있냐면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 있으면 이탈리아 반도 요 끝자락에 있어. 오늘날 그 사보이가 있고 이게 니스인가? 네, 니스가 있고 지금은 프랑스 지역이지만 예전에는 이탈리아 지역이었나 여기가. 그래갖고 이 사보이 왕국이 어디를 얻었냐면 여기 보면 그 시칠리아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 시칠리아는 나중에 막교환돼 갖고 사르디아는 잠깐 막교환됐나? 오스트리아가 맞교환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르디아 왕과 시체를 맞교환을 시켰죠. 그래서 이 사보이 공국이 이제 나중에 이 사르디아 선을 이제 해갖고 본진은 원래 사보이 공국이 사보이 지역인데 여기가 본진인데 나중에는 이제 본진을 옮기죠.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르디아 왕국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보이와 닉스는 그 당시 이제 프랑스에 넘겨줘요.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있고 올스타는 나폴리, 밀라노, 사르디아는 영유하고 스페인과 네덜란드를 양도한다. 원래 스페인과 네덜란드는 이제 어디 있는 지역이죠? 예. 어디 지역이냐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당시 이제 여기 스페인 지역이죠. 스페인 지역. 생각 난게 여기 적혀 있네. 그러니까 스페인이었던 원래 벨기에 지역을 그다음에 오스트리아한테 넘기는 거야. 위트헤트 조약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원래 이 조약 내용이 제가 이제 된 게 뭐냐면
아, 스페인 네덜란드 양도 받는다 그 내용이 원래는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개론서에서는 여기 적어놨기 때문에 적어놨는데 원래는 이게 여기가 있는 게 아니라 위트헤트 조약 내용이 아니라 라슈탄트 조약이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본국 위에도 전 에스파냐, 네덜란드, 밀라노, 토스카나, 만토바, 사르덴 등 합수국과 왕국의 영토하고 프라이크 해갖고 쭉 있죠. 요게 이제 뭐냐면 요 내용 자체가 그 여기는 이제 서기에서는 위트헤트 조약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어디에 되냐면 라슈텐트 있어요. 왜냐면 이거 오스트리아는 이 조약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위트헤트 조약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일단은 서기에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여기다 적어놓고 여기도 적어놨어요. 예.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라슈탄트 조약에 있는 내용이야.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프랑스의 재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쪽 경계선 근방의 중요한 요새를 차지하고 쉘트강 구역에 독점권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이 중요한데, 자, 브랜덴베르크, 호헨초레르 이렇게 있는데, 일단 브랜덴베르크 선제우죠. 오늘날 베를린 부근에 있는 지역을 얘기하고요. 호헨초레르는 이제 뭐냐면, 그 포리스 왕가의 그 명칭이에요. 그래서 호헨초레 선제우, 호헨초레 3세는 플로리스 왕의 칭을 받는다. 이렇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 브랜덴부르크 플로리스인하고 부르게 되는데 자, 근데 하여튼 그때가 아니라 말하자면 브랜덴부르크 플로리스인하고 불렸던 건 이제 그 나라였는데 이때 이제 이 사람은 그 신성로마 제국에 속했기 때문에 브랜덴부르크 제국은 신성로마 제국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신성로마 제국에서는 황제 외에는 왕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포유세 왕으로 인정한 거야. 포유세는 신성로마 제국 밖에 있는 영토죠. 그러니까 그 포유드니 3세가 포유세 왕으로 인정받게 되고 그래서 원래는 예, 브렌덴부르크 포유세인데 나중에는 브렌덴부르크라는 포유세의 명칭이 더 부각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포유세는 동포유세는 이제 나중에 지금 얘기했지만 그 30년 전쟁 때 와중에 견훤 동맹을 통해서 혼택을 얻었고요. 서포유센도 나중에 얻게 돼요. 네. 자, 하여튼 포유센 왕의 칭을 얻었다.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네. 그 브랜덴부르크 왕이 아니라 포유센 왕이라고 칭한 거는 브랜덴부르크 선제호는 신성노마국의 제후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대신에 포유센 왕이라는 칭을 쓸 수 있다. 이거는 신성노마 제국 밖에 있는 영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는 종래까지 차지했던 국경제 정복제 대부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식민지 브라질에 대한 포르투갈의 권리를 승인한다. 아,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그럼 나슈탄트 조약을 볼게요. 나슈탄트 조약은 앞에서 얘기했죠. 프랑스, 스페인과 오스트리아가 맺어진 조약이에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카르 6세는 스페인 왕의 상속권을 포기하고, 원래는 카르 6세가 이제 뭐냐면 스페인 왕의 그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그 필립 5세보다 여기보다 훨씬 더 상속권은 상속 순위가 높았는데 불구하고 그 프랑스가 외교를 잘해서 이제 필립 5세한테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포기한 거야. 자, 점령했던 스트라스부르, 알제스를 프랑스에 귀속시킬 거 여기인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스트라스부르와 알자스죠. 네. 알자스는 원래 이제 그 프랑스로 넘어갔던 땅인데 이 전쟁하는 과정에서 잠시 이제 뭐냐 오스트리아가 점령을 하고 있었던 지역이고 스트라스부르라는 땅이 있어요. 요거 예전에 그 지도 예문에 나와 있죠. 네. 요걸 이제 좀 이해하려면 요 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갖고 요때 이제 뭐냐면 어디야 무슨 전쟁이 있던데 음, 잠깐만요. 아, 이거 말라더라가지고 진짜 까먹었어. 자, 하여튼, 이때 이 지역이 그, 뭐냐,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 국경에서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영토였는데, 이때 이제 스트라스부르가 완전히 이제 뭐냐면, 그, 프랑스의 기속이 돼요. 이거는 이제 잠깐 점령했던 걸 이제 다시 돌려준 거고, 그 스트라스부르 지역을, 그 뭐냐면, 아, 그 영토 예전에 지도 예문에 나왔어. 여기 지역이. 그래갖고 요거 해놓고 요게 넘어가는 그 조약이 뭐냐 해놓고는 그 물어본 게 위트레트 조약을 관련돼서 나오는데 엄밀히 말하면 위트레트 조약이 아니에요. 그냥 스트레스 나스탄트 조약이야. 그 문제 자체도 잘못됐어. 문제 자체도 설계도 잘못됐고 그 문제 자체도 잘못됐어. 가끔씩 기출 문제 풀다 보면
기출 문제 자체가 또 잘못한 게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분석을 몇 개 좀 올려놓을게요. 이게 기출 문제 자체도 그 자체가 문제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잘못된 문제를 냈으면 누가 이제 6개월 만에 행정소송 내가지고 이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자, 하여튼 여기 계속 읽어볼게요. 2번 각자 읽어보고 3번이 중요하죠. 본국의 전 에스파냐 네덜란드, 벨기에죠. 밀라노, 토스카나 등등등은 뭐냐면 그 합스부르크 왕가 영토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스페인 영토가 이 벨기에이 합스부르크 영토 넘어갔다. 오스 합스부르크 영토 넘어갔다는 거. 이게 원래는 이제 이쪽이 나스타트 조약인데 위트헤트 조약으로 적혀 있다. 이렇게 이제 석에나 뭐 다른 측에서는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센의 절대주의를 이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여기 콜베르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콜베르를 이게 중상주의에다가 적어놨나 내가? 잠깐만요. 음, 여기 있네.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 네. 콜베르주의는 나중에 얘기하고. 자, 프로이센의 절대주의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지 동유럽의 계몽군주와 독일의 신문지 이유를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 왕정할 때 계몽군주들이 등장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눈여볼 게 신문지에 의해인데 또 독일은 그 당시에 수백 개 이제 300개가 넘는 그 영토로 구성돼 있었어요. 여기는 안 나있네. 하여튼 그래갖고 상당히 복잡한 그 뭐냐 연방국가 체제였거든요. 자유도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신분제 국가라고 할 만큼 그 당시 신분제 위회를 중심해서 그 당시 여러 그 국내에 있는 연방 국가에 있는 연방에 있는 연방 국가에 있는 여러 세력들이 그 당시 이제 항제권이나 연방 군주권을 제한하는 그런 신문제 의회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30년 전쟁 이후에서 가도기적인 어떤 신문제 의회와 왕권의 어떤 이원적인 권력 구조가 뭐냐면 뭘로 통합됐냐면 그 군주권으로 통합이 됐어. 예. 그래서 요 30년 전쟁 이전까지는 신문제 국가로서 연방 군주와 그 다음에 신문제 의회가 서로 대립과 견제를 통해서 이원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30년 전쟁 이후에 군주국 강화를 통해서 이제 완전하게 이제 절대군주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프로이센을 보겠습니다. 일단 프로이센 영토를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프로이센이 중심지는 브랜덴부르크예요. 여기가 원래 본진이에요. 그래서 베르린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포메리안 지역이 여기 있죠. 포메리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동프로이센하고 아니 포메리 지역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지역도 이제 없고 그래서 포메리안 지역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발트가 딱 이렇게 할때 포메니아하고 프로이센 지역이 되게 중요한데 이 포메니아 지역을 그 30년 전쟁 때 그다음에 스웨덴하고 나눠 가졌죠. 근데 나중에 이제 다 스웨덴을 물리치고 이 지역을 완전히 통합을 했고 그다음 프로이센 같은 지역은 이제 보면 동프로이센과 서프로이센이 있는데 먼저 얻었던 지역은 이 동프로이센 지역이야. 독일 기사단이 이제 개척한 지역인데 이 지역을 이제 선택을 잘해갖고 얻었고 나중에 서프로이센 지역까지 얻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슐레지언이라는 땅인데 이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중에 이제 그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 영토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 월경지들이 많아요. 예, 월경지들이. 근데 월경지는 본진하고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이죠. 그래서 동프레이슨도 원래 그 서프레이슨 넘어가기 전에 월경지였죠. 그래서 이 월경지를 통합하는 것이 그 당시 포유의 가지였어요. 예,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왕들이 있는데 프리드리 비에름 대선제호, 프리드 1세, 프리드 비에름 1세, 프리드 2세. 복잡하죠? 공통점이 뭐예요? 프리드리가 많아요. 이름자에 프리드리가 이렇게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중세시대 때 신성노마 제국 왕 중에 프레드리 1세가 있죠. 이 프레드리 1세가 되게 유명한 왕이야. 상당히 독일 민족들에게, 독일 국민들에게 상당히 존경받는 그 뭐냐면 왕이고, 그 독일 민족주의 어떤 상징적인 왕이거든요. 그 시틀러도 존경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이제 여러 연방 국가들이 왕 이름 앞에 프레드리라는 칭을 많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프로이센도 프레드리가 많은 거야. 그래서 되게 복잡해. 그러니까 프로이드 비에는 대선주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이드 1세가 있고, 프로이드 2세 아버지가 프로이드 비에는 1세야. 그리고 그 아들이 프로이드 2세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프로이드 2세는 또 중세시대 때도 또 프로이드 2세 있었죠. 예. 하여튼 이게 되게 복잡한 건데,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17세기 때 이제 브랜덴부르크 선제후가 그 당시 독일 기사단이 개척한 포위센을 상속받았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혼테클전에서 있는데 이때 상속받은 지역은 동프레이슨 지역이야. 여기 이제 보시면 이쪽 지역이죠. 그 예전에 그 나중에 시틀러의 단cin이나 뭐 이런 지역도 요 지역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은 폴란드 영토예요, 여기가. 예. 자,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원칙이 이제 브랜덴베르크였다가 브랜덴베르크 프로이센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앞에서 프로이센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면서 여기가 부각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려진 거는 프로이센 국명이 여기에서 나온 거죠. 프로이센, 크로시아, 프로이센 나온 여기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왕대 업적을 좀 봐야 될 텐데 30년 전쟁이 끝난 후에 전후 복구 사업을 했던 왕이 어떤 왕이냐면 프리드리 비에름 대선제고요. 이름도 되게 길죠. 자, 그래서 이제 3일 전쟁 이후에 이제 신분제 의회가 약화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방 신분을 억제하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신분제 의회를 이제 억제할 때 그 연관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비군을 설치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귀족들 영진의 권한을 증대시키고,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영진의 권한을 증대하고, 행정 요직에 군대와 장교를 등용했다. 자, 이때 이제 주로 등용했던 사람은 융커다. 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동유럽의 절대왕조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되게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절대왕권이 그런 토지 귀족들, 그러니까 귀족들하고 그 다음에 부르주아 간의 어떤 균형 아래 이제 뭐냐면 이렇게 있고, 되게 이제 그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르주아 출신이 많죠. 근데 여기는 거꾸로 부르주아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융커 계급이었던 토지 귀족들이 절대 왕권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행정 요직이나 군대 장교가 많이 등용됐다. 그래서 이제 대립 관계가 아니라 협조 관계였다. 이게 동유럽 절대 왕정의 특징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소련이 1세 때 앞에서 이제 위트리트 조약 때 기교해서 소련의 왕이라는 칭호를 획득했고요. 그 다음에 소련의 비에는 1세, 그러니까 소련의 2세의 아버지가 되죠. 자, 이 사람이 이제 군사왕으로 라고 불릴 만큼 군대 개혁의 진심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군대 개혁도 하고 상비군도 훈련시키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도 태어나자마자 군사훈련을 참관시켰어. 그래서 그 사람이 3명 정도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프레데니는 원래는 세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형, 두 번째 형도 있어요. 근데 이 프레데 비에르미스가 조기 교육 시킨다고 해서 그 첫째,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군사훈련을 참관하겠죠. 그 애기들, 아주 어린 애기들 데리고 와서 군사훈련을 참관시킨 거야. 대포 쏘고 총포 쏘고 막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첫째, 둘째는 이미 갔어. 그리고 세 번째 아들 프레드 2세가 났는데 프레드 2세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군사훈련 시키고 엄격하게 어 뭐냐면 그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자주 때렸어. 때려야 말을 잘 듣고 강한 남자를 만들 수 있다고 때리고. 그러니까 프레드 2세 볼 때는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되게 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거역하는 차원에서 소식적에는 그 도망쳐 나오고 그랬어요. 가출도 하고. 그런데 막상 이제 프리드 2세가 이제 뭐냐면 딱 왕이 되니까 앞에서는 계몽군주 하면서 뭐 마키아벨리를 막 비난하면서 했지만
실제 정치는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더 군국주의적인 어떤 정책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본받았다 보시면 돼요. 원래 폭력으로 이렇게 자란 아들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 자 아내도 패고 아들도 패고 그러잖아요. 비슷한 거야. 그래서 프레드 2세의 실제 정치는 자기 아버지보다 더 훨씬 더 궁극적이었다. 궁극주의 정책을 펼쳤고, 그다음 더 마키아벨리적 어떤 정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프레드 2세에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보면 우리 관련된 사료가 좀 있는데 여기 좀 볼게요. 이걸 적어놨어야 되는데, 네. 자, 여기 이제 프레드 2세에 이제 관련된 그 건데 기출 사료가 요거죠. 프레드 2세 반 마키아벨리요. 이거 물어본 거 있잖아. 네. 그래서 요걸 이제 보면 마키아벨리즘에 반대해가지고 쓴 건데 실제 정치는 마키아벨리에 입각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말이 나와요, 또. 국민의 행복은 군주의 어떤 이익보다 중요하다. 삼각건대 군주는 결국 자기 백성들의 절대적 주인이 아니라 죄의 국가 제일의 공복이다. 신분의 꿈이다. 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의 안정 및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우두을 내세워 자신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하나의 공동 이해로 합치표 느낀 것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프레드 2세의 반마키아벨리론이고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 기출문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프레드 2세는 또 볼테르에게 또 볼테르는 이제 그 당시 유명한 계몽사상가죠. 그래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마치 이제 계몽 군주처럼 이렇게 놓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오스터 왕위 계승 전쟁 해보겠습니다. 자, 오스터 왕위 계승 전쟁과 7년 전쟁. 특히 이제 7년 전쟁 되게 중요하죠. 예.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별표 하나, 여기 별표 한 3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스터 왕위 계승 전쟁을 볼게요. 자, 오스트리아가 있는데 오스트리아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합스부르크가 이제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오스트리아 본국 외에도 체코라든지 폴란드 일부나 뭐 하여튼 여러 지역들을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자, 그때 이제 그 뭐냐면 황제 칼 6세가 아들이 없는 거야. 그런데 딸만 있었죠. 그 딸이 누구냐면 마리아 테레지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마리아 테레지를 여왕으로 즉위시키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그 무슨 법에 의하면 그 당시 이제 게르만법에 의하면 이 여자 상속은 황제 계승권이 없어요. 그래서 영토는 계승할 수 있지만 이 샬리카법에 의하면 그 통치는 할 수 없죠. 중세 칼리법 그 샬리카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황제 칼 6세는 이제 뭐냐면 여자 상속의 황제 계승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자기 딸을 그냥 여왕제로 만들려고 하고 싶겠죠.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이제 뭐냐면 그 여러 제후들, 선제후들 쭉 들고 그때 프레센이 2세도 갔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약속을 했어. 왕이 즉위를 약속을 해놓고 그걸 이제 바탕으로 국사 조칙을 발견해 공표해갖고 그 당시 마리아 테레지의 황제 계승을 근거를 많이 했죠. 자, 근데 이 프로이센 때 웃긴 게 이때는 알겠다고 해놓고는 이 사람이 막상 이제 즉위하니까 그냥 무시해버렸죠. 어. 그래서 이거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 하면서 전쟁을 걸고 그리고 나서 어딜 뺏었냐면 슐레 지역을 점령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 테레지와 황제 계승은 이거는 그냥 명분에 불과한 거예요. 여자가 황제 계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명분에 불과한 거 실제 목적은 여기죠. 슐레지언을 차지하기 위한 거다. 슐레지언의 위치 앞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죠. 이 지역이야, 이 지역. 그러니까 체코 옆에 있는 지역이 슐레지언인데 이 지역은 상당히 이제 뭐냐면 섬유고국도 발달됐고 석탄과 철이 되게 풍부한 지역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 나라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영국은 오스트리아에 이제 가담을 했고, 그 다음에 이때 영국과 대응한 이제 포이세는 는 프랑스, 에스파냐, 바이에른이 가담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싸우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드레스덴 조약으로 그냥 포이세 술레지아 점령을 인정을 하게 되죠. 예.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오스트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날 때 식민지 전쟁도 같이 나왔어요. 영국하고 프랑스 간에 식민지 전쟁이 같이 나왔는데, 자, 이때 이제 조지 여왕 전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에이샤 라샤펠 조약을 통해서 현상 유지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스트 왕위 계승 전쟁과 7년 전쟁 중간에 무슨 혁명이 있었냐면 외교 혁명이 있었어요. 예, 외교 혁명. 왜냐면 기존에 거의 200년 동안 거의 2, 300년 동안 유지됐던 외교 관계가 한순간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와 러시아는 오스트리아 편으로, 영국은 프로이센 편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잠깐 보면 프랑스와 러시아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전 때 누구한테 가담했죠? 프로이센에 가담해서 오스트리아 싸웠잖아요. 영국은 오스트리아 가담해서 싸웠죠. 근데 이게 바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 이걸 이제 무슨 그 강의 외교혁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영국이 프로이센에게 가담했던 건 뭐냐면 이 프로이센 옆에 하노버 왕 공국이 있어요. 하노버 공국. 이 하노버 공국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그 하노버 왕조가 들어섰잖아, 영국에.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왕은 잉글랜드 왕이면서도 하노버 공국의 이제 제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질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오스트리아보다는 프로이센이 그 옆에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프로이센을 지원하게 되죠. 물론 지원했다고 해도 나중에 이제 재정적 지원이겠지만, 예. 근데 이제 영국은 특이하게 7년 전일 때 군대를 파견하거든요. 보통 영국 같은 나라는 대륙에 군대를 잘 파견 안 해. 옆에 재정적 지원만 해주지. 근데 북부군이라고 해서 그 파견해. 왜냐하면 하노버 공국을 지키기 위해서 파견된 부대예요. 예. 뭐 작가는 되게 예의적인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영국이 이쪽에 붙으니까 당연히 이제 프랑스가 오스트리아 붙은죠. 이 적의 적은 적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붙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세력 관계가 바뀌어졌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눈여볼 게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관계는 이렇게 세력 관계가 바뀌었지만 사이가 계속 좋았냐? 아니죠. 이 영국 입장 올 때는 이제 프랑스 입장 올 때는 영국을 견제하고 프로이센이 막 강력해지니까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제 그 원수 진앙을 지냈던 오스트리아와 이제 뭐냐면 손을 잡게 된 건데, 자, 그렇지만 앙금이 있잖아요. 앙금이.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스트리아가 이제 프랑스와 이제 동맹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마리아 그 뭐냐면 마리아 앙따르트 있죠. 앙따르트를 시집 보냈잖아요. 그 마리아 앙따르트가 프랑스 가니까 오스트리아 연이라고 해서 욕 더럽게 얻어먹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스트리아가 예전에 프랑스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은 영국과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손을 잡게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기점이 됐던 것이 외교혁명이었다. 그래서 기존의 정통적 외교가 확 바뀌었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7년 전쟁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 과정을 이제 좀 보면, 요게 서양사 개론에 있는 내용인데 좀 길지만 한번 외교혁명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읽어볼게요. 자, 월세 왕위 계승 전쟁 중에 프리드리 마키아리즈 테두에 분격한 프랑스가 전후에 프로이센이 중앙 유럽에 강대국으로 등장할 위험을 느끼고 슐레지아 탄환을 노리는 오스트리아 권유를 받아들여 2세기 동안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동맹 관계를 맺었다. 자, 이때 프리드리는 프리드리를 중후했던 러시아 에카테리나는 기꺼이 프랑스 오스트리아 진영에 참가했다. 자, 이거 여제 에카트야. 에카트는 그 여왕하고 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어머니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 3대 강국에 포위되어 고립된 상태에 놓인 프리드리는 영국에 접근했다. 자, 영국은 해상과 식민지에서 프랑스에 대입하고 있었고, 왕실의 고향인 하노버를 지켜줄 세력이 원했기 때문에 프리드리과 동맹을 바꿨다. 이하 7년 전쟁이 시작하기 직전 유럽의 동맹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 이걸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 외교혁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7년 전쟁을 보겠습니다. 자, 7년 전쟁은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이게 유럽 국내뿐만 아니라 식민지 전쟁과 또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국제적 양상을 띠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그 뒤에 1차 세계, 2차 세계도 있잖아요. 비슷한 양상.
전 세계에서 유럽 패권국끼리 싸웠던 그러니까 1차, 2차 세계 축소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 7년 전쟁이. 자, 그래서 이제 이 7년 전쟁의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자, 호날두하고 영국하고 같이 편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영국은 실제 도움은 못 줬어. 주로 재정적 지원을 했고, 얘는 이제 군대를 파견했긴 했지만 약간 소수 병력만 파견했어요. 그 하노브 왕실만 지키는 그 공국만 지키는 그런 병력만 파견했고, 그래서 실제 프로이센군은 영국의 직접적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당시 오스트리아군, 프랑스군, 러시아군 세 명의 이제 그 군대와 싸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프랑스,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러시아, 네.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3대 1로 싸운 거죠. 자, 근데 초창기 때는 이제 프로이센이 여러 차례에서 전쟁을 승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뭐냐 밀리게 돼요. 그래서 이때 후네스트 후네르스트루프 그 전체가 패배를 하게 되고 바로 이제 베를린이 포위되고 함락할 이게 있을 때 이 갑자기 이제 뭐냐면 행운의 여신이 프로이센을 이제 점찍었죠. 왜? 러시아 군대가 갑자기 철수를 해버려. 네. 그때 이제 그 러시아 군대가 누가 됐냐면 포트로 3세가 됐어요. 그다음 여제 그 에카트리아가 있었잖아요. 그 여제 에카트리아가 포툴로 3세의 어머니였는데 얘가 죽고 나서 포툴 3세가 즉위를 했어. 이 사람은 오랫동안 독일어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독일어도 상당히 능숙했고요. 그다음에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뭐냐면 프리드리히 2세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그 곧바로 군대를 철수해 버린 거야. 멍청한 짓을 한 거지. 그래서 프리드리히가 강화를 맺고 러시아를 철수시키고 그걸 본 게 뭐냐면 러시아 귀족들이 들고 있는 거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왜 철수하냐? 그래서 이 사람은 6개월 만에 왕이 있다가 그 자기 아내가 일으켰던 아내를 중심으로 해갖고 에카트 여왕이 있어요. 에카트 여왕이 중심으로 한 쿠데타에 의해서 쫓겨나서 죽게 되죠. 예. 그래서 에카트 여왕은 다시 이제 또 개입을 하긴 했지만 자 하여튼 그래도 있고 그래도 결국에는 러시아 포트 3세가 즉위하자 러시아군이 거의 철수했고 그래서 이제 그 후부터 전세가 다시 역전돼 갖고 프로이센하고 다른 나라 간의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게 호베르투스크 부르크 조약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호베르투스 부르크 조약이 입각해서 프로이센은 수레니안을 확인하고 다시 영유권을 확인하고 전쟁을 종료했다. 자, 그래서 프로이센이 강대국 지위를 공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프렌치 인디안 전쟁을 볼겠어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그때 이제 2차, 제2차 백년 전쟁의 마지막 전쟁으로서 영국과 프랑스 간 식민 전쟁이 7년 전쟁이었게 뭐냐면 벌어졌는데 이때 이제 그 아메리카 식민지 둘러싸고 프렌치 인디안 전쟁이었고 인도에서는 뭐가 있냐 플라시 전투가 일어났거든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7년 전쟁은 강의 7년 전쟁은 유럽 본토뿐만 아니라 이런 인도나 아메리카에서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일종의 세계대전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그때 이제 프렌치 인디안 전쟁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영국이 승리를 했죠. 그래서 맺어진 것이 파리 조약이야. 파리 조약. 그래서 퀘벡 전투에서 이제 뭐냐면 영국군이 승리했고 프랑스군이 항복을 했고 그때 이제 미국의 식민 용병이 아니라 민병대들 누구에 붙었냐면 당연히 영국에 붙었죠. 같이 싸웠던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워싱턴 장군 있죠. 얘도 원래는 이제 7년 전쟁 때 영국 편에 들어서 이제 같이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예. 자, 하여튼 그때 이제 있고 그때 제일 중요한 전투가 퀘벡 전투인데 요 퀘벡 전투가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그 첫 걸음에 있죠. 첫 걸음에. 그 첫 그놈에 그 캐나다 역사학자 관련된 내용 중에 그 사례로서 케벡 전투가 중요하다 나오더라고요. 그 역경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하여튼 이 케벡 전투에서 이제 뭐냐면 영국군이 승리했고
자, 비슷한 시기 때 플레이스테이션 2에서 이것도 기출문제 나왔죠. 크레이브가 프랑스군을 격파했어. 그래서 이제 인도의 패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영국한테 넘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프랑스는 이제 인도 포기하고 대신에 꽝 대신 닭이라 해갖고 인도 차이나 반도를 장악하게 되죠. 요거는 나중에 기타 다할 때 좀 다시 얘기하고요. 자, 하여튼 프렌치 인디안 전쟁에 승리한 영국은 그 프랑스와 이제 하고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 맺어지는 게 파리 조약이에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아, 파리 조약은 7년 전쟁 끝나고 맺어진 조약은 후 베르투스크 불크 조약이고요. 실제로 이제 프렌치 인디안 전쟁 끝나고 맺어진 건 파리 조약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리 조약은 무슨 전쟁 때문에 맺었냐? 그러면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 직접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7년 전쟁은 그냥 간접적이다 보시면 되고 물론 7년 전쟁의 범주를 뭐 크게 해석하면 또뭐 크게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이 파리 조약은 프렌치 인디언 전쟁과 관련돼 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 조약 내용을 보면요. 일단은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캐나다 지역이 영국에 넘어가요. 그래서 일부가 이제 뭐냐면 넘어갔었잖아요. 근데 이때 파리 조약을 통해 완전하게 이제 프랑스 식민으로 다 100% 영국에 넘어갔다는 거. 예. 그래서 캐나다가 이제 영국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캐나다가 오늘 연영만 국가가 있죠.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예전에 오랫동안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프랑스어권 있어. 케벡을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어권을 같이 사용하잖아요. 역사적 연원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시시피강 서쪽의 누이지랜드를 스페인에게 이제 하려겠다. 예. 그래서 이 누이지랜드가 어떤 땅이라면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 여기가 이제 그 미국 본토고 여기 에파라치 산맥이 있고 이쪽이 이제 미시시피강 있는데 이쪽 지역을 중서부 지역을 주로 이제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날 누이지나 주 외에도 그 북쪽에 있는 지역까지 있고 그 이쪽 중심은 뉴올리언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미시시피가 하구에 있는 지역인데 요쪽 북쪽 지역을 뭐냐면 누구한테 넘겼다? 스페인에게 넘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스페인에게. 그래갖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스페인 원래 프랑스 땅인데 스페인 넘어갔죠. 그러다 다시 프랑스로 넘어가.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이 스페인을 장악하면서 이 땅이 다시 프랑스 넘어갔다가 프랑스가 이제 관리하기 힘들고 또 전쟁 비용이 필요하니까 미국한테 다 갖다 팔았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뉴올리언스는 한동안 이제 영국이 장악하고 있다가 여기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나중에 미국이 이렇게 뺐죠. 이거는요.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그 밑에 이제 서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 1335번을 볼게요. 파리 조약 내용. 자, 영국, 프랑스부터 캐나다 미시시간 동쪽 지역과 서인도 제도 일부 있고 자, 미시시간 동쪽 지역은 어디냐면 잠깐 이것도 이제 좀 필요한데 여기가 이제 루이지애나 땅이잖아요. 근데 여기 미시시시 동쪽 지역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북부고 여기가 남부예요. 원래 이제 식민지 지역이고 여기가 뭐냐면 에파르트 산맥이 있고 에파르트 산맥과 미시시피 중간 지역이 있어. 요 지역을 얻은 거야. 원래 이 지역을 이제 뭐냐면 미국인들이 이주해갖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뭐냐면 인디언 보호구 만들었죠. 그러니까 얘네들 에파르트 산맥 넘어가지고 그 이동 지역을 살 수가 없는 거야. 여기부터 이제 뭐냐면 누이지나까지 일종의 그 중서부 지역이라고 이제 한 지역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불만 뭐냐 많을 수밖에 없겠죠. 기껏 7년 전쟁 때 같이 피를 흘렸는데 어 막상 파리 조약이 얻은 FRC 이서 그리고 미시베 동부 지역 요 지역은 왜 못 살게 하냐 인디언 보호구역을 해놓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서인도 제도의 일부, 그리고 서아프리카에 기록고 에스파냐부터 플로리다를 얻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어, 에스파냐는 그 대신에 프랑스부터 누이지라는 양도받고, 프랑스는 서인도 제도 일부와 인도에서 약간의 교육지를 보유했으나,
북미 대륙과 인도에서 영국의 압도적 우호를 지휘하고 하고 세계적인 지도적 어, 상황 및 식민 제국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플로리다는 에스파냐에서 영국 넘어갔지만 다시 영 뭐냐면 에스파냐로 또 넘어가. 그래서 플로리다에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에는 그 에스파냐 영토였다가 영국 영토 바뀌고 그때 7년 전쟁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또 무슨 전쟁인데 이름을 까먹었는데 영미 미영 전쟁이 같은 그때 다시 에스파냐에게 넘어갔다가 이게 미국이 나중에 매수를 하죠. 이게 먹고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이 지역도.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자, 그래서 이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프렌치 인디안 전쟁의 결과 그 당시 이제 그 식민지인들 단계 필요성이 형성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미국의 독립전쟁 배경이 되거든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프렌치 인디안 전쟁 때 미국 그 뭐냐 민병대가 많이 개입을 해갖고 같이 싸웠잖아. 피도 흘렸고. 그러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웬걸 전쟁이 끝나니까 파리 조약에서 얻은 그 지역, FRC 이서 지역에 땅에 거주도 못하게 하지. 그 다음에 온갖 세금을 다 뭐냐면 매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세요? 어, 영국에 대한 반감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식민지 단결을 또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독립전쟁 배경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식민지인들 단결 필요성이 형성됐고, 중상주의 가세 정책에 맞서, 요거는 나중에 좀 미국 독립혁명 할 때 좀 더 얘기하고요. 그래서 미국 독립혁명 배경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왕조 전쟁 때 조약 있죠. 요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뭔가 듣보잡 조약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조약이 그 위트레트 조약하고 파리 조약이거든요. 그렇지만 좀 어렵게 나오면 이런 조약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참고로 오스터 왕위 계승 전쟁 있는데 보통 이제 오스터 왕위 계승 전쟁 7년 전쟁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또 순례지형하고 싸웠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 1차, 2차, 3차 순례지형 전쟁이라 또 해요. 보통 1, 2차 순례지형 전쟁은 오스터 왕위 계승 전쟁이 있고요. 7년 전쟁은 3차 순례지형 전쟁이 또 하거든요. 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하여튼 이런 조약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그 웨스턴 미스턴 조약 협약이 있는데 요것은 이제 외교혁명하고 연결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은 뭐 서양사 개론 외에도 서양사 강의, 강좌, 그러니까 총론, 서양사 총론 내용이 여기 잘 돼 있어. 그 다음에 요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어디에서 이제 어, 발췌했냐면 그 사회 서양사 있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약간 좀 상황에 맞게 정리를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책들 보면 좀 왕조 전쟁의 전반적인 내용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나오려면 뭐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뭐 그다음 7년 전쟁 이 정도 나오겠죠? 아니면 그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지금까지 여기 세 개가 나왔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이 7년 전쟁 끝났고 소요된 2세 업적 오죠. 이게 갑자기 7년 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런데 지금 포유세 설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포유세 2세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월세 왕위 계승 전쟁, 7년 전쟁 이렇게 했던 거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포유세 2세의 외정이고 내치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마지막 인증번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은 88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 88번이에요. 자, 포에드 2세 업적을 보면 일단 7년 전쟁 이후에 전후 복구 사업을 하겠죠. 전국도가 이제 폐허가 됐으니까. 그리고 중상주의 정책을 이제 실시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호관세 설치하고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 증대하고 뭐 이런 것들 했고 사법개혁을 해서 공을 폐지하고 상비군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1차 폴란드 분할을 이제 감행했다. 그래서 폴란드는 세 번에 걸쳐서 분할해갖고 이제 지도상이 없어졌는데
이때 이제 1차 폴란드 분할에 참여해갖고 어디를 얻었냐면 서프로이센을 획득했어. 그래서 영토를 통합했다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여기가 동프레센, 여기가 포멜리안 지역이죠. 근데 요쪽 지역이 서프레센 지역인데 여기는 동토저스, 폴란드 영역이었다가 제1차 폴란드 뭐냐면 분할 때 이렇게 참여하면서 요 땅을 얻었죠. 그래서 이제 동프레센이 얼경지였는데 이 서프레센이 얻어지면 얻게 되면서 포멜리안 지역과 이렇게 연결돼. 그래서 월경지를 없앴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포이센이 이렇게 이제 그 폴란드 분할에 이제 참여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중간중간에 떨어져 있는 이 월경지를 하나의 영토로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의 이제 정상 국가, 일종 영역을 갖고 있는 정상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구도 증가됐고요. 그러면 이제 인구 증가하니까 먹을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프리든 2세가 감자를 널리 보급시켰어. 예. 왜냐면 감자가 그 처음 들어왔을 때 못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먹었고 또 악마의 음식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 감자가 뿌리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뿌리는 땅은 위는 하늘은 하나님이 지배한 세계고 땅 밑에는 누가 사탄이 지배한 세계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입장 볼 때는 그 뿌리 음식이라는 건 사탄의 음식이라 생각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안 먹었는데,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주로 감자를 이제 돼지, 사육에 돼지한테 줬죠. 자, 근데 이제 프레드 입장할 때 인구를 증가하고 하니까 감자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감자를 널리 보급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던 사람이 이 프레드 2세예요. 그래서 프레드 2세가 사람들이 감자 안 먹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했냐면, 감자밭을 관리하고 나서 거기에 곳곳에 그 보초봉을 세웠어요. 그래서 감자를 못 먹게 했어. 그러니까 캐가지 못했어. 안 캐가려고 했겠죠.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보초병을 딱 지켜놓고 이제 사람들이 의아할 거냐. 먹지도 않는 감자 그 밭에 와서 보초병을 왜 세웠냐 했는데 이 감자를 주로 누가 먹었냐면 캐다가 망하고 귀족들이 먹는 거야. 그걸 보면서 나도 참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초병 몰래 와서 감자를 캐가서 먹어봤어. 맛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먹겠다고 해서 먹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감자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유튜브 보고 이제 알게 됐는데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와요. 예. 하여튼 자,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계몽 전제군주로 자칭하면서 국가 제1의 공부이라 했고 계몽 사상을 읽고 볼테를 홍보했다. 이게 11년 기준에 나왔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가부장적 성격을 지닌 절대 군주지만 이미지 메이킹을 되게 잘했다. 자기를 계몽 전제군주라고 그다음에 볼테르와 또 편지도 주고받고 이미지를 다 이제 메이킹을 잘했고 또 이 사람이 뭐냐 이게 뭐라고 하죠? 예, 피 같은 거 있죠 서양 악기 그걸 잘 불었다고 프루시인가 이걸 잘 불었다고 음악도 되게 잘했다고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왕이 되기 전에 문학이나 음악을 좋아했던 왕이었어요. 좀 여성틱한 왕이었는데 좀 아버지하고 성향이 다르죠. 근데 그 막상 왕이 되니까 자기 아버지보다 더 마키아벨이고 마초적 성격이 드러난 거죠. 예. 자, 어디 유전자가 어디 가겠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본질적으로 가부장적인 어떤 성격을 지닌 절대 군주제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게 뭐야? 그리고 이제 농노 지배권을 강화했고 융토 국가를 근간했고 그 밑에 이제 예전에 읽었던 거 있죠? 예, 여기에 이제 여기 배치시켰어요. 예. 그래서 요거 나와 관련된 그 내용이 마키아벨 동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포인세를 받고 그다음 오스트리아를 보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합스부르크 제국을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의 본국도 있고 오스트리아 왕이면서도 또 뭐냐면 연방 국가들의 수장이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만 이제 할게 연방 국가 수장으로서 합수 제국이 아니라 이 오스트리아는 이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안에는 지금의 오스트리아 외에도 헝가리, 보헤미아, 모라비아 등등 아주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슬라브족이 되게 많았어. 슬라브족들. 일본에 뭐 마자도족도 있었고 등등등. 그래서 다민족 국가였어. 다민족 국가. 오늘날 오스트리아 달리 다민족 국가였다.
자, 그래서 이 합스부르크가는 신성로마 황제이면서도 또 자기 본국에 가지고 있고 있는 오스트리아 왕도 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 테레지가 오스트리아 왕과 그다음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니까 여자가 왕이 될 수 없다는 핑계를 가지고 스웨덴 2세가 공격을 해갖고 이제 영토를 뺏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리아 테레지도 나중에 자기 그 남편한테 왕을 넘겨요. 물려다. 하여튼 있는데 이 마리아 테레지아가 여러 명의 자식들을 낳았어요. 예. 그 중에 이제 막내딸이 누구냐면 마리아 앙뚜아네트 있죠. 예. 그래서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이제 그 뭐냐면 프랑스로 갔죠. 그 당시 오스트리아 프랑스는 한동안 수공 그 대립 관계였다가 포위세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외교를 통해서 동맹을 맺었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었죠.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그 마리아 테레지한테 이제 영토를 상실했고 그 아들이 누구였냐면 요제프 2세 때요. 예. 그 요제프 2세는 이 사람도 전형적인 계몽 전제 군주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내정 개혁을 했고 농노제 일대 폐지했고 중앙 집권을 강화했다. 물론 제대로 되진 않았죠. 자,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는 문제가 뭐냐면 영토가 분산돼 있어. 합스부르크가 국가가 혼택을 해야 돼갖고 그 당시 이제 영토를 많이 가지고 있긴 했지만 영토가 월경지가 많았어요. 월경지가. 거기에다가 다민족 국가였죠. 그 안에는 이제 뭐 그 슬라브족도 있고 마자르족도 있고 슬라브 안에서도 뭐 그 서슬라브족, 남슬라브족 뭐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여러 민족도 같이 섞여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통합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19세기 때 민족주의를 제일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우리가 메테른이라는 사람 있죠. 메테른가 비내를 개최하고 뭐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를 막으려고 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민족주의가 확산되면 그 다민족 국가인 오스트리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민족주의를 막기 위한 경제와 탄압이 제일 심했던 나라가 오스트리아였다. 다 이런 구조적인 어떤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인증번호 얘기했나요? 어, 얘기했죠? 예.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내일 진행을 할게요. 이 부분은요. 예. 오늘 강의 그냥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이게 잠깐 마우스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잠깐만. 중지시키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